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스 이특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네. 어제까지 조사한 것만 이제 보도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조사한 거는 조사는 가능한데 오늘부터는 공표 보도가 안 되는 발표는 거죠. 안 된다. 네네. 각 캠프에서는 이제 조사는 이제 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조사한 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늦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까지 조사하면 되니까. 네. 예. 아무튼 이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예, 바꾸자는 게 대세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사실은 이제 막판에 어떤 정보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판단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뒤집어 보면 유권자들이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서구의 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 없어요. 뭐 하루 있거나 이런데 우리는 6일이나 있거든요. 많이 이제 줄어들긴 한 것입니다만은. 예. 근데 6일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다른 나라 유권자들과 다르게 휘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을 사실은 이것은 약간 뭐 제대로 존중하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하루속히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역 의원들이 법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은 이제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선거 막판까지도 추격을 하기보다는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D-6에서 여론조사가 더 이상 공표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법 개정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막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잘못된 정보 또는 의도한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가 온라인을 타고 흘러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해가 사실은 지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당연히 공표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앞서 나간다, 어느 정도 따라왔다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경고나 뭐 과태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권자가 그 아래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쭉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약간 맞고, 전체적으로 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데요. 근데 사전투표가 도입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전투표가 높으면 진보 쪽 유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사전투표율이 다른 연령 대비해서 좀 높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는 이것이 이제 고령층이라든가 중장년층이 사전투표는 많이 활용 안 하고 본선거에 많이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0대, 30대가 높긴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도 사실은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제법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것이 약간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젊은 층을. 그런데 사전투표 뭐 이 얘기 진보 진영이 사전투표를 높으면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이 3일 동안을 알아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그리고 그 전에 총선 2018년, 17년, 16년 이제 세 번의 선거를 보면은 전체 투표율은 어르신들 5, 60대 이상이 높긴 한데 사전 투표율은 2018년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20, 30, 40 세대가 19.9%였고 50대 이상은 20.3%. 근데 이제 최종 투표 율은 5, 60대 이상이 이제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사전 투표율만 봤을 때 적어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지난 2017년 대선처럼 한 7%포인트가 2040 세대가 더 높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선거 결과는 지금의 여당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나왔고요. 근데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이번 금토 있는데 5, 60대보다 뭐 30, 40 세대가 좀 낮게 나왔다. 이거는 조금 여당에 불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사전 투표는
젊은 세대가 높았고 이번에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적어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로 30대 또 여성 이런 계층들이기 때문에 아마 2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 이게 한산한 때 많이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요. 이게 특히 이제 20대 대학생들한테 상당히 투표를 높이는 효과가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어떤 주소지 패턴을 보게 되면 만약에 지방에서 서울로 온다, 서울에서 또 지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주소지를 잘 안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혼인을 할 때쯤 이렇게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없게 되면은 뭐 부재자 투표를 아주 멀리 가서 해야 된다면 고향에 당일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 때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주소지가 원래 고향과 다른 원래 고향에 그냥 있는 경우 그래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상당히 투표 참여를 높이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선거들 보면은 20대가 30대보다 투표율이 약간 높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20대 워낙 지금 정치 외면 현상이 강해서 그 현상이 또 유지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대별로 확연히 가르는 투표 성향이 나옵니다. 지금 3050 젊은 세대는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투표를 하고 있고 60대 이상 연령층은 야당에 유리한 투표를 하고 있는데 30대, 40대, 50대를 합치면은 2,400만 명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포함되고요. 국민의 절반 정도 되니까. 근데 60대 이상 유권자도 역대 가장 많은 1,200만 명이 넘거든요. 네. 또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고 3050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죠. 결국은 역시 세대별 세대 투표에서 결과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누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쪽에서 투표를 많이 가느냐. 결국 이 싸움이죠.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그냥 투표율이 아니라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전국 전체 유권자가 있는데 선거 결과는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기 때문에 어느 이제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확연히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대 구분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세대를 구분했습니다. 20, 30대의 젊은 층. 진보 성향이 있는 그다음에 40대의 중간층 또는 중도층 그다음에 50대 60대의 고령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 7년 정도까지는 이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구분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20대는 별도로 떼어서 얘기를 하고요. 다양성이 높아진 20대 그다음에 30, 40대의 젊은 진보층 그다음에 50대 중간층 60세 이상의 고령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고령화되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나이가 심리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 낮아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 구분 자체가 이제 상당히 과거의 50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령 효과에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현상들 최근에는 상당히 지연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세대별 특성을 보면은 이제 30대, 40대는 확실히 친여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친야 성향입니다. 50대는 스윙 보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부정평가 높을 때는 50대를 보면 전체 지지율과 비슷할 정도로 50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20대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에 있어서 혹은 여야 평가에 있어서 60대 다음으로 조금은 문재인 대통령 혹은 여당이 좀 비판적인데 그게 주로 남성들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30, 40 세대가 높느냐 아니면 60대 이상이 높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여야의 이제 유불리가 갈려질 것이고요. 50대와 20대는 다릅니다. 50대와 20대는 스윙 보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어떤지에 따라서 여야가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0대 이상을 잠깐 좀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고령층,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보수적이다라고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 5년 전과 지금은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예. 보수화되는 경향들은 동일하긴 한데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측면에서 이제 보수적 정서를 표출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그 보수적 정서 표출이 훨씬 더 이제 강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고령층에서도 정보 습득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정서를 공유하는 현상들. 그래서 보수화된 양태는 동일합니다마는 실제 그 안의 성격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경합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특히 수도권인데 수도권 선거가 중요한 건 또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죠. 121개 지역구가 여기에 모여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82대 35로.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은 내심 90석까지 바라보는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은 지난번 선거에서 15개를 돼서 한 50석 정도를 노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수도권 후보 2명이 막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미래통합당이죠.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선거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금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지지율 오늘 저희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당 지지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고정 지지층은 그대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문제는 무당파층, 부동층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이제 없애버린 결과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여론조사 자체는 당장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또 그 마침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서 일반 대중들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 조사부터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 특히 이게 세월호 관련된 차명진 후보의 얘기는 경기도 안산, 단원 지역을 비롯해서 이 경기 그다음에 또 서울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지금 영남 호남은 거의 의석이 확정적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이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10석 20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통합당이 이 문제를 갖고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탄핵의 강을 건넜느냐 못 건넜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달라서 차명진 후보가 못할 말 했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빨리 제명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 혼선에 있어서 이게 더 오히려 선거에 좀 장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발언이 원래는 사실 이제 김대우 후보 정도의 관악갑 나왔던 후보 발언 정도는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사실은 이념적으로 이제 양신형에서 유권자들이 표심이 상당히 좀 뚜렷해진 상황이었고 코로나 정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차명진 후보의 그 발언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제 이 막말 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4월 15일이 선거잖아요. 근데 4월 16일이잖아요. 세월호 참사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 국면에서 영향받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 사안과 관련해서 막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표심을 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했던 약간 중도층들 같은데 투표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고 사실은 역대급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어떤 유권자들의 공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 문제를 사실은 파괴한 측면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역대급 이제 막말로 선거 기간에 막말로 등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각 당의 목표 의석은 있습니다만 두 분이 판단할 때 수도권 판세는 어떻게 결과가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면 지난번에 보수 정당이 35석을 얻었는데요. 지금 그 추가적인 의석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이제 이 막판에 표심 정하지 않은 분들을 어쨌든 야당이 선거일에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제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수준으로 훨씬 좀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35석 그리고 그 전에는 43석을 얻었기 때문에 중간 즈음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대략 예상하는 40석 정도는 무난할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빨리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조치를 취했고 유권자들도 특히 이제 보수층은 큰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중도층도 당연히 빠른 수습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의석의 이제 목표치가 크게 밑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미래통합당이 목표치를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파가 없을 수 없다라는 어떤 징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PK 특히 부산 민심도 상당히 중요한데 부산은 18개의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게 영남인데 TK 지역은 뭐 미래통합당이 싹쓸이 분위기인 것이고요. PK 특히 부산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부산 18석 중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6개 지역구입니다. 보궐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민주당 부산 선대위에서 이야기한 목표는 10석.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이제 TK 지역에서는 뭐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사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것이 이제 PK에서도 상당히 이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선거 초반의 전망이었거든요. 분석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도 보수 정당 야당의 후보들이 선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지난번에 얻었던 의석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버거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처음에는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야권이 사실 그 캠페인 자체를 상당히 이제 뭐 스마트하게 해내지 못하고 이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이제 호평가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그 심판론이 추가적으로 더 번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경쟁 구도에서 혼선이 있어서 뭐 양 당이 어쨌든 목표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애초에 보수 정당이 기대했던 PK 지역에서의 어쨌든 뭐 압승 또는 잃어버렸던 의석에 대한 대부분의 탈환 이런 부분도 약간 이제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보수층을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제 좀 전통적 보수, 좀 보수에 강한 이런 유권자분들이 계시고 개혁적 보수, 그러니까 과거에 바른 정당, 바른 미래당을 지지했던 이제 또 과거에 뭐 친박 친이로 나눈다면 친박이 이제 영남권에서 강한 거고 친이는 이제 뭐 수도권에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이쪽 TK라든지 PK는 전통적 보수 또 친박 이쪽이랑 좀 가까운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 차명진 후보의 영향력은 이 지역은 이제 수도권보다 덜할 것이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애초에 뭐 한 대여섯 석에서 뭐 10석까지 목표치를 올렸는데 예. 이 막말 파문 때문에 뭐 10석 이상으로 간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대략 지금 호남도 민주당이 석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남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뭐 10석 이상 가져가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한 5석에서 10석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뭐 최근 들어서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은요. 부산, 경남 쪽에 팽팽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또 예상외로 뭐 10석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숨겨진 또 미래통합당 표심이 분명히 한 5 내지 10%포인트는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과거 전례의 학습 효과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자리가 쉬운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네. 뭐 호남은 방금 이 대표 이야기처럼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처럼 보이고요. 충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딱 반반씩 나눠가졌거든요. 네. 50대 50으로 나눠가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 27석이었죠. 충청 지역이 대전, 충남, 충북, 세종까지.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석이 늘어난 것이어서 28석입니다. 세종이 하나 더 가부를 늘었죠. 네. 그래서 지난번 27석일 때 뭐 민주당 성향의 이제 무소속 후보 이해찬 후보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3석, 14석. 그러니까 반반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서 균형을 보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충남에도 보면은 보수 이런 언론에서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쓴 지역들이 많아요. 뭐 보수의 성지다, 충남 보수의 성지, 뭐 충남 보수의 본산,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뭐 JP도 과거에 있었고 한 지역들 또 보령 서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 서천 지역에는 2개의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이 다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의 후보들이었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런 지역들에서 공주 부여 청양 등 또는 보령, 서천 이런 보수 색채가 매우 센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뭐 경쟁 구도이거나 오히려 또 여당 후보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있었던 반반의 균형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보는 시각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14대 14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여당이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최근 들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예. 뭐 15대 13 많게는 16대 12까지도 갈 수 있는데 뭐 많은 전문가들은 15대 13 정도가 아니겠느냐. 어느 누가 가져가도
대략 뭐 약간 한쪽으로 쏠리진 않을 것이다. 네네, 한 2석 정도 차이로 어느 쪽이 좀 우세할 예.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충청도가 사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제주도, 충청도 응답률도 낮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충청도 분들이 이게 대답을 잘 안 하시거든요. 포카페이스고. 약간 신중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은 최근 들어서 발표된 여론조사들도 좀 엎치락뒤착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좁혀지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지금 거의 박빙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자유선진당이 있었을 때는 좀 제3당도 있고 해서 좀 격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팽팽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정말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 외에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충청도 분들이 이제 느려서 뭐 의사 표출이 또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이제 3가지 기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와 다르게 뭐냐 하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 충청에도 있는 것이죠. 또 그냥 일반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이념 성향과 구분되어서 별개로 충청의 어떤 독자적 기류를 중시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의 자민련이라든가 선진당들이 이제 여기서 강세를 보였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기류들이 이제 여전히 나오고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충청 대망론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예. 어떤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쪽 진영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류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흐름을 중시하는 충청의 어떤 기류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어떤 좌우 양당이 이제 경쟁할 경우에 쉽게 이제 그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원인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예. 제주는 3개 지역구가 있는데 3군데 다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고요. 강원도도 이게 참 그런 이게 도지사 선거하면 민주당이 몇 번 이겼는데 네.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압승하는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한 석만 가져갔었는데 내심 민주당은 이번에는 3-4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통합당으로서는 뼈아플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제 원주 갑에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출마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광재 전 지사가 사실은 매우 이제 강원도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예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에 전국적 인물이 나오는 것을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제 바라는 기류들이 있죠. 있는 거예요. 예. 제주에서 원희룡 지사에 예. 대해서 어쨌든 좌우 구분 없이 지지를 많이 보냈던 예. 것처럼. 근데 이광재 지사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지 그 지역에서만 만약에 성과를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주변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광재 지사가 고향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지역구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또 원주에서 나왔고 춘천에서 도청이 있는 상황이니까 강원도 사실 전반에 대해서 연고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씩 좀 영향을 주는 것을 여당에서는 바라고 있고 이제 야당에서는 그것을 바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캠페인이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센터장님이 고향이 강원도기 때문에 예.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광재 후보가 여기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한석은 이제 좀 이 민주당에서 좀 확실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송기현 후보도 원주 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당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관심의 대상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 이 지역. 3파전이죠? 네네. 4파전입니다. 4파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있고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어부지리로 김경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소속 권성동 혹은 최명희 후보나 아니면 저 통합당의 홍윤식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정당 후보가 될 것이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김진태, 허영 이 대결 구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주 근소한 격차로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자, 그렇죠. 결론을 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각 지역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었고 이제 여당 야당 나눠 갖는 뭐 배분이 충청 같은 경우 반반 또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의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들 이런 것들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좀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 과연 과반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고 또 제3당, 4당, 정의당 같은 경우 혹은 무소속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3당, 4당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